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린다고 믿고 싶은 시간.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. 오늘은 유랑자, 길 저쪽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정찬의 소설 골랐습니다. 슬픔의 노래입니다.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죠? 한 작가의 작품을 세 번 연속해서 소개하는 사례 말이죠. 어쩌겠습니까? 제가 요즘 정찬의 소설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 중이어서 말이죠. 세 편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. 골짜기에 잠든 자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고, 그리고 세상의 저녁도 소개해드리고 싶고, 그리고 그림자 영혼도 소개해드리고 싶고, 완전한 영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.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정찬의 중편소설 슬픔의 노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작품의 그 제목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.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은 폴란드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헨리크 구레츠키의 교향곡 슬픔의 노래에서 따왔다고 합니다. 이 소설의 첫 페이지를 열면은 바로 폴란드 남부 슐레지엔 지방의 카토비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 헨리크 구레츠키가 살고 있고요. 이 헨리크 구레츠키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한 기자가 폴란드로 날아갑니다. 그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. 이 슬픔의 노래라는 이 교향곡은 54쯤 되나요?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2번 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뭐랄까요, 바로크 이전 시대 음악, 고음악적 분위기, 중세적 분위기가 나는 현대음악입니다. 그리고 사이사이에 소프라노의 노래가 3곡 실려 있습니다. 그 3곡이 바로 폴란드의 이 아픈 역사를 표현했다고 얘기하네요. 그래서 폴란드 수도원에서 전해져 오는 성십자가 탄식이라는 기도문, 그리고 2차 대전 중 게슈타포 수용소에 갇힌 18살 소녀가 벽에 새긴 애절한 기도문, 그리고 잔혹한 적에게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 빼앗긴 어머니의 애통해하는 폴란드 민요, 이 3곡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은 가사는 뭐 정확하게 와닿지 않지만 당연히 폴란드를 모르니까요. 느낌, 그 운율로, 선율로 분위기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민요의 일부가 이 소설에 소개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. 어디로 갔는가? 내 사랑하는 아들은. 폭동이 일어났을 때 내 아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했겠지. 오, 너 나쁜 사람아. 가장 성스러운 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해다오. 왜 내 아들을 죽였는지를.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긴 가사가 소개되고 난 다음에 바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됩니다.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?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. 독일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치 학살에 대해서 깊은 사죄를 표해왔죠.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르고 있는 이 폐악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해야 옳지만
이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는 그 태도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. 특히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죠. 그리고 이 아우슈비츠의 대학살은 끝없이 이 폭력이란 무엇인가,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들을 환기합니다. 이 광주에서 벌어졌던 40년 전이죠 벌써 대학살의 기억도 이 아우슈비츠와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해서 저는 이 슬픔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광주에서 아우슈비츠까지 이어진 그 슬픔의 길을 따라서 작가는 이 죽음의 의미, 그리고 가해자의 고통, 그리고 국가폭력과 폭력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서 살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나아가서 예술을 통해서 과거의 고통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까지 타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,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등장하는 인물은 구레츠키 뿐입니다마는 간접적으로 키에슬로프스키, 발음 좀 어렵죠? 키에슬로프스키, 그리고 그로톱스키가 등장합니다. 키에슬로프스키 기억하십니까? 삼색 시리즈라고 해서 블루, 레드, 화이트, 90년대죠.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입니다. 키에슬롭스키의 다시 할게요. 키에슬롭스키라는 영화 감독이 등장하고요. 이 영화 감독을 간접적으로 사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날아간 민영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. 그리고 그로톱스키, 아주 유명한 연극 연출가입니다. 예지 그로톱스키라고 하는데요. 예, 가난한 연극이라는 그 개념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. 무대 장치가 대단히 화려하지 않습니까? 뭐 무대부터 의상, 조명 등등 이렇게까지. 근데 그로톱스키는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한 무대를 가능하면은 단순하게 돈 안 들이고 설치를 했고요. 그 무대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그 방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. 연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. 이렇게 구레츠키, 키에슬롭스키, 그로톱스키, 걸출한 폴란드의 세 예술가가 직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. 여기에 대응해서 나라는 여기서는 유 기자, 한국의 어떤 신문사 기자로 등장합니다. 소설을 쓰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. 이 나가 구레츠키를 인터뷰하러 가죠. 슬픔의 노래라는 교향곡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도대체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. 그 길에 만난 사람이 박운형이라는 연극 배우가 있습니다.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갔던 사람입니다.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고요. 폴란드까지 가서 이 연극을 통해서 망각의 갑옷을 벗고 진실을 직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인물입니다. 민영수라는 인물은 로즈 연극영화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. 키에슬로프스키를 사사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김성규는 쇼팽 음악원에서 음악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다 예술과 관련돼 있죠. 소설, 연극, 영화, 음악
이 예술들이 어우러지면서 예술은 고통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, 그리고 이 예술을 통해서 이 고통의 강 또는 슬픔의 강을 건널 수 있는가, 그런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정찬의 소설이 그렇듯이 역시 만만치 않은 무게를 갖추고 있습니다. 정찬의 소설을 읽고 나면은 한동안 뭔가 묵직한 느낌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한국 그 소설사에서 보기 드문 작가입니다. 독특한 그 성격을 지닌 작가입니다. 이 인물들의 동선, 특히 인물, 우리 화자인 나의 동선을 보면 이렇습니다. 서울에서 출발하겠죠. 바르샤바, 카토비체. 이 카토비체가 바로 구레츠키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. 이 카토비체에서 차로 3시간이라고 했나요?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아우슈비츠입니다. 이 아우슈비츠의 폴란드어가 오슈비잉침이라고 하네요. 축복의 땅이라는 뜻이랍니다. 축복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. 그리고 크라쿠프. 이 크라쿠프는 쉰드러 리스트의 배경이었다고 하네요. 폴란드의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박운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광주를 환기하고요. 이 광주에서 벌어졌던 지옥의 시간들을 아우슈비츠의 지옥의 시간과 폭에 놓고 있습니다. 광주의 문제를 세계사의 어떤 보편적인 수준에서 가늠해 보고자 하는 소설적 시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. 네, 이 소설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.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슬픔의 강이 흐른다. 작곡가 헬리크 구레츠키가 하는 말입니다.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? 어린 아이가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. 망월동이겠죠. 이렇게 말합니다. 과거의 슬픔은 곧 현재와 미래의 슬픔이다. 다만 그 슬픔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. 인간이 이 폭력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이 슬픔은 강물처럼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제가 인용한 책은 이 창비 버전입니다. 이 창비 버전인데요. 이 작품이 원래 실려있는 책은 정찬의 소설집 아늑한 길입니다. 1995년에 간행된 아늑한 길이고요. 원래는 1995년에 동인문학상 26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.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 실렸고요. 저는 창비에 실린 작품을 참고하고 있습니다. 이 책에서 다시 할게요. 이 소설에서 구레츠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죠. 과거의 슬픔은 곧 현재와 미래의 슬픔이다. 다만 그 슬픔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.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슬픔의 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흐른다.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다. 예술가는 볼 수 있는 자다. 그의 눈은 강의 흐름을 본다. 예술가는 들을 수 있는 자다. 그의 귀는 강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. 그리하여 예술가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자다. 더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. 슬픔의 강은 분명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강의 존재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. 예술가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슬픔의 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들을 수 있게
하는 자라는 게 소설가 정찬이 얘기하는 구레츠키의 이 명언입니다. 우리가 많은 음악을 듣고 윤희상의 광주요 광주도 그렇지만요. 그리고 이 구레츠키의 슬픔의 노래를 듣고 또 이 정찬의 소설을 읽고 또 임철우의 봄날을 읽고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이 많은 5월 광주를 모티프로 한 예술들을 읽으면서 그 깊은 곳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 흐르는 슬픔의 강을 감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, 그 시야를 가질 때 미래의 슬픔은 조금 덜할지도 모르죠.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말이죠.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슬픔의 강이 흐른다.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. 박운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광주는 저에게 생명의 원천입니다. 광주는인데 광주의라고 얘기했네요. 광주는 저에게 생명의 원천입니다. 크로토프스키의 연극 아크로폴리스에서 연기한 이 박운형의 고백의 한 구절입니다. 아크로폴리스라는 아우슈비츠의 어떤 소각장을 이 모티프로 한 연극이라네요.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극에 출연했던 이 박운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. 지독한 죄의식에 사로잡힌 저는 세상을 헛개비처럼 떠돌았습니다. 죄의식의 칼날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. 그 칼날을 막기 위한 갑옷이 망각이었습니다. 망각이라는 갑옷을 벗은 순간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이 무대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. 크로토프스키의 연극은 저의 내부에 그런 무대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. 그 힘의 원천은 광주였습니다. 광주의 고통, 광주의 슬픔을 깊이 의식할 때, 그리고 이 망각의 갑옷을 벗고 그 예리한 칼날로 이 죄의식의 저 끝까지 밀어 넣을 때, 그럴 때야 새로운 이 생명의 원천으로 광주가 기억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. 이 박운형의 고백이 나, 유기자에게 얘기한 형식으로 길게 이어지는데요.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해자의 고통도 국가폭력의 일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. 이런 식의 얄팍한 방식으로는 이 죄의식의 깊이에서, 죄의식의 심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 작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상당히 다단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소설이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예수의 순환에 가까운 그 고통을 끊임없이 환기하지 않고서는 가볍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작가 정찬이 고통을 넘어서는 정찬이 제시하는 이 슬픔을 강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더 볼까요? 배우 박운형의 고백입니다. 배우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인간입니다.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? 이렇게 말합니다.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연기가 불가능합니다. 의사가 배를 갈라 환자의 내장을 들여다보듯 배우는 냉철한 눈으로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봅니다. 깊숙이 감추어진 생명의 내부를,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의 바다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간이 축조하는 문명의 세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모래 위의 집처럼
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무섭고 뼈저리게 알게 되지요. 언젠가부터 아우슈비츠가 그 어둡고 황폐한 풍경이 제 내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저는 제가 두렵습니다. 폴란드까지 가서 연극을 공부하면서 그 영국 무대 위에서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고 그걸 연기할 때마다 이 히스테리성 발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박운영의 모습. 80년 5월 공수부대 일원으로 광주에 갔던 한 고통받는 영혼의 고백의 울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신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. 광주와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든 각자가 자신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슬픔의 그 깊은 강을 건널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. 옆에 있는 사진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연한 슬픔의 노래 포스터입니다. 이 소설의 주제에 다가왔네요. 슬픔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. 위의 질문은 음악가 헬리크 구레츠키가 던지는 것입니다. 예술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이다. 그런데 빛은 슬픔의 강 너머에 있다.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질문하고 싶다. 슬픔의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? 우리가 대답해야죠. 힌트 비슷하게 작가는 박운영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구레츠키는 슬픔의 강 너머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. 강을 건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. 배를 타는 것과 스스로 강이 되는 것입니다. 대부분의 작가들은 배를 타더군요. 작고 가볍고 날렵한 상상의 배를. 이 소설에서 진지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입니다. 소설이 간단하게 진실을 재단할 수 있는가?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박운영은 얘기를 합니다. 꼭 한번 읽어보시죠. 우리는 어떨까요? 작고 가볍고 날렵한 상상의 배를 타고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 예술을 빌려서 슬픔의 강을 가볍게 건너는 연습에 익숙한 것은 아닌지, 저 깊은 슬픔의 강으로 자맥질해 들어갈 용기는 없었던 게 아닌지 제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저 슬픔의 강에 깊숙이 몸을 담그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슬픔을 체감할 수가 없을 테고요. 그리고 미래에도 슬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작가의 생각이 아니었나 추정해 볼 따름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다시 5월입니다. 5월 광주를 둘러싸고 혐오와 증오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 저 폐륜아들을 징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슬픔의 강을 함께 건너기 위해서는, 아니 건넌다기보다는 슬픔의 강에 함께 몸을 담그고 그 슬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5월 광주를 다양한 방식으로 떠올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정찬의 작품 슬픔의 노래도 그렇고요.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작품들과 함께 그리고 좋은 영화들과 함께 5월 광주가 간직한 그 깊은 슬픔을 헤아릴 수 있을 때라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슬픔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광주를 둘러싼 혐오와 증오의 저 말도 안 되는 언어들을 제대로 징치했었더라면 세월호를 둘러싼 저 혐오의 언어들,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참사를 둘러싼 그 혐오와 증오의 언어들이 반복됐겠습니까? 네,
오늘은 정찬의 중편소설 슬픔의 노래 함께하면서 슬픔의 강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